반갑습니다. 할리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유지입니다. 오늘 저는 주제를 프라이빗 에쿼티란 무엇인가,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가 기업가치 개선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할리스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프라이빗 에쿼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사모펀드 들어보신 분? 역시 한 반 정도는 들어보신 것 같네요. 매일경제 신문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요즘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얘기는 많이 들어도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 여기 동원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 가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다가 2009년에 IMM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사모펀드에 조인을 해서 투자 심사역으로 약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이제 할리스 투자 담당을 했었고요. 그 쭉 모니터링을 하다가 2017년에 할리스 대표로 조인을 했습니다. 할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간략하게 좀 PF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F에 관련된 섹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빗 에쿼티 하면은 사실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대체 투자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먼저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 투자는 이제 예전에 이제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런 다양한 투자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면 이제 벤처 캐피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 이런 투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또 카테고리로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투자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에서도 사실은 또 여러 가지 투자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떤 데들은 좀 바이아웃에 집중을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데들은 리캡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매자니성 투자에 집중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다양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파는 행위들, 그것도 이제 벤처 캐피탈처럼 조금은 이제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투자들보다는 조금 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 형태를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합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제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파는 행위들 다 대체 투자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초창기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의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하는 큰 회사에 투자하는 활동들 하는 펀드들을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6개월 이런 투자는 하질 않고 짧아도 3년, 길면 5년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성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지분을 사서 가만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를 하면서 기업 가치 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하면 이제 이것도 여기도 복잡한데 좀 뭐가 많이 복잡하죠.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이제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사고 파는 주체, 그러니까 지분을 사고 파는 주체는 펀드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IMMP라든지 하는 회사들은 운용사라고 불립니다. 저기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GP라고 표현되어 있는 운용사들을 일반적으로 IMMP, MBK, 한앤컴퍼니 이런 회사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 회사들이 오른쪽에 있는 LP라고 불리우는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펀드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펀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LP분들은 그냥 이제 개인들은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 아니면 큰 보험사라든지 은행 같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의 LP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PF 투자 사이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LP로부터 자금을 운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트랙 레코드, 얼마나 저희가 펀드를 잘 운용을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지고 이제 막 여러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 뵙고 다니죠. 그래서 일단은 큰 규모의 펀드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뭐 작게는 뭐 몇천억 원, 크게는 뭐 1조 원에서 뭐 3조 원, 5조 원까지도 펀드 규모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좋은 회사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 회사들의 투자 기회가 있는지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어떠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꼼꼼히 찾아다닙니다. 그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사라고 불리우는 듀딜리전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은행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데들이 같이 자문사로 참여를 해서 회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해를 하고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의 자금으로 더 회사를 좋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이랑 밸류업 액티비티라는 것들을 하는데요. 일단 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계약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일단 지켜보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서 실적을 점검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저희 이따 설명드릴 할리스 같이 바이아웃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기업 가치 개선 활동들을 또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모니터링, 밸류업 이런 활동들을 뭐 짧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정한 또 그 회사를 다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매수인들을 찾아서 엑싯을 진행을 하고 펀드의 자금을 다시 배분을 한 다음에 그 펀드를 해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한 펀드에서 이것도 다 전략이 운용사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뭐 작게는 5개 회사에 투자하는 데들도 있고 크게는 뭐 10개 이상에 투자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하나의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펀드 투자 사이클은 이 역시 다 뭐 펀드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최소 뭐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저희가 보통은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기업의 활동에 인볼브 하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바이아웃이다. 요즘 이제 바이아웃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할리스도 바이아웃 사례입니다. 그래서 바이아웃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 경우에 따라서는 100%까지의 지분을 다 인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인으로서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작은 이대주주 지분, 적게는 한 10% 아니면 많게는 20-30%의 지분을 참여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투자된 금액을 가지고 회사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된 자금을 성장 자금으로 사용을 해서 더 회사를 좋게 만드는데 조금은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바이아웃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않지만 이대주주로서의 그런 보이스를 가지고서는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 지분 투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있어서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자금을 뭔가 이렇게 조달을 하는 주체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굉장히 꼼꼼한 계약을 통해서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넣어서 계약을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랑 딜스트럭처 많이 보는데, 회사에 대해서 보지만 이제 계약을 작성할 때 이 두 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보통주로 주로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메자닌성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요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지분으로도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엑시 루트를 보장받기 위해서 콜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약 조건들을 걸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한 엑시 전략을 사전에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같이 IPO를 하자, 아니면은 주요 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같이 지분을 매각하자, 저희가 태그얼롱, 드래그얼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 내용들을 이미 사전에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서 꼼꼼하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저희 모니터링 할 때는 모니터링한 밸류 크리에이션을 할 때는 일단은 이제 아주 다양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회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사업 계획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도 하고, 또한 일단은 회사를 키우는 좋은 인재들을 저희가 회사에 직접 투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저희 같이 계시는 저희 이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P&G라는 글로벌 회사에 계시다가 할리스에 조인을 하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런 인력들도 그냥 이제 단순히 회사가 이제 추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라이빗 에쿼티가 주체가 돼서 직접 좋은 인재분들을 찾아서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선임을 해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드립니다. 또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거버넌스도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외식업에서 이제 갑질이다, 아니면은 오너 리스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PE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다 국민연금이나 이런 유명한 기관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확실히 프라이빗 에쿼티 운영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따가 좀 이제 저희 헬리스 사례를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오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임직원 분들도 파견을 하고 저같이 회사에 직접 나가서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이사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을 할 때 이제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이 있는데, 이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 예를 들어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 M&A를 한다, 아니면 큰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는 신규 공장을 건설을 한다, 이러한 굉장히 커다란 의사결정들을 하는 주체이고요. 이런 이사분들은 매일매일 회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4-5번 주기적으로 사실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사회는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에쿼티에 있는 분들, 또는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굉장히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분들을 이사로 파견을 해서 이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실적에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해결책을 논의를 해서 회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엑싯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이제 보통은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다시 M&A를 해서 엑싯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상장, 저희 IPO라고 부르는 상장을 해서 일부 주식을 주식시장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자금을 회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회사가 굉장히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배당도 받기도 하고, 유상감자를 통해서 일부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도 합니다. 아까 PE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신문에 이제 제가 10년 전만 해도 PE 하면 다 먹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PE는 뭐 수수료만 노린다. 아니면은 뭐 회사를 인수해서 막 구조조정을 진행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회사의 실적을 올린 다음에 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PE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회사를 장기적으로 개선해서 회사의 진짜 펀더멘탈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을 한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사례들이 이제는 많이 좀 그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PE가 그러면 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진짜 몇십 년 전에 KKR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빗 에쿼티를 만들었을 때에는 다양한 금융 기법들이 가능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뭐 레버리지를 차입금을 크게 활용을 해서 에쿼티와 차입금의 그 아비트라지를 이용을 해서 뭐 투자 수익률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멀티플 익스펜션 뭐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뭐 한 배에 샀던 거를 세 배로 판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PE들이 생겼고 PE들 간의 경쟁도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투자 수익률이 그런 레버리지나 멀티플 익스펜션이 아닌 실제 회사의 펀더멘탈 가치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창출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밸류 크리에이션 자체가 기업의 가치 창출에서 오기 때문에 PE는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번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엑시 시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3년 후, 5년 후에 회사를 다시 매각을 할 때 인수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추가 성장할 수 있는지가 보장이 돼야만 실질적으로 인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 창출이 투자 수익률에 직결된다는 점, 그리고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재매각을 할 때도 추가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원하는 수익률로 또 다시 이제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장기 기업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PE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마치고 조금 그래도 재미없는 부분을 빨리 끝내고 이제 할리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PE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전략 컨설팅을 하다가 저희 PE에 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사실 제가 전략 컨설팅에 있었을 때 실제로 M&A 케이스에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는 주로 은행이랑 많이 일을 했고 은행의 오퍼레이션 개선 프로젝트가 제가 되게 많은 시간을 썼던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PE 갔는데 이렇게 기업 가치 개선을 이렇게 기업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엔터프라이즈 밸류, 에쿼티 밸류 이런 걸 사실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P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적 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컨설팅 출신도 있지만 투자은행 출신도 있고 회계사 출신도 있고 또 변호사 출신도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한 사람이 그냥 하나의 딜을 보는 게 아니라 팀으로 구성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회계를 많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뭐 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 출신 분들이 꼼꼼히 보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배워가면서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략 컨설팅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른 분들이 갖지 못하는 분을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듀딜리전스를 할 때도 실제로 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기업들과 구분되는지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오퍼레이션 개선이 가능한지를 실사 기간 동안에 파악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전략 컨설팅에서 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리서치도 저희도 많이 하고 또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게 이제 전략 컨설팅의 업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경제학과 출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공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컴퓨터 전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컴퓨터 전공이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뭐 회사를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컴퓨터도 제가 손을 놓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공부했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전공할 때 그런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문제 해결 기법이라는 수업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수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뭐 문제 해결 그 problem solving skills라는 수업이었었고, 알고리즘이라는 수업이었는데, 그런 수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체계화돼서 구조화된 사고를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큰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그냥 바라보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잘게 문제들을 쪼개서 바라보고 그거에 이제 각각의 해결책들을 찾아서 이제 큰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런 좀 구조화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때 훈련 받았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던 게 전략 컨설팅에서도 좀 이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조금은 체계화된 사고를 하는 게 이제 이공계에 있어서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공대 백그라운드가 당장 우리 뭐 특히 여기 학생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고민보다는 이미 선택하고 하신 그 학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뽑아서 실제 실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또 뭐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예술대학을 전공하셨다 해도 그 대학에서 또 그 공부에서만 갖는 나름의 시각이라든지 또 그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이제 차별화된 시선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마다 이게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보가 예전에는 이제 정말 초창기에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정보가 공개돼 있고 다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한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이제 할리스를 왜 투자했을까 저희가 그때 이제 2013년에 저희가 인수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뭐 커피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커피 시장이 20%씩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성장성이 좋다가 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고 그리고 할리스라는 회사의 펀더멘탈이 강하다. 그러니까는 뭐 단순히 뭐 브랜드가 그냥 더 알려진 회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시스템을 갖춰서 추가 성장을 할 때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런 몇 가지 이제 그 투자 키포인트를 가지고서는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거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PE 같은 경우에도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이유가 그런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성공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펀드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기업과 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가지고선 전체 펀드 투자 수익률을 이제 달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한 기업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규모가 그래도 뭐 작게는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걸 그냥 쉽게 손절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요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엑시트
관련돼서 굉장히 꼼꼼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요 지분 투자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뭐 매각하는 게 좋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장을 같이 한다거나 조금 뭐 투자 수익률이 낮더라도 상장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엑싯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원금을 뭐 일부 보전을 받고서는 뭐 원하는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나온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바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성공 안 하면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프라이빗 이쿼티 IM에서도 좀 어려웠던 이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 신문 찾아보시면 이제 캐프라는 회사 있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좀 있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주요 지분 투자로 들어갔었는데 최대 주주와 경영권 관련돼서 좀 다툼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계약상의 조건들을 활용해서 경영권 지분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IMM 인력이 7명이 파견이 됐습니다. 7명이 파견돼서 일부는 1년 동안 이제 경상북도 상주에서 1년 동안 계시다 오셨고 또 일부는 끝까지 남으셔서 엑시트할 때까지 2년 반 이상을 계시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냥 투자해서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그 뭐 계약상의 조건들 아니면 경영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일단 최대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회사를 매각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손실은 없이 끝났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투자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회사가 정말 사라지지 않는 한 회사 기업 가치를 올리는 활동들을 최대한 해서 투자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요. 저는 이제 BCG에 3년 반 정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이 다 MBA를 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 석사를 했기 때문에 MBA를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찰나였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컨설팅을 다니는 게 좋을까?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워라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PE 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워라밸은 회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이게 IMM은 워라밸이 굉장히 되게 훌륭하신 경영진분들이 잘 이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래도 좀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 일부 PE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컨설팅이나 IB랑 큰 차이가 없는 회사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좀 운용사마다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컨설팅보다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좀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캐프, 물론 이제 그 캐프도 결국에는 턴어라운드 시켜서 잘 엑싯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2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회사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제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첫 번째 질문 주식이 어떤 거였죠? 목표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저희는 이제 IRR도 보지만 MOIC라고 전체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을 중요시 하는데 그냥 일단 기준점이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펀드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조짜리 펀드다 그러면 2조를 만드는 게 일단 뭐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팀을 구성을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회사마다 운용사마다 성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IMM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팀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게는 3명 정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믿고 의지하는 동료들이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거지 업무를 이제 펑션별로 쪼개가지고 간다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질문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희 할리스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에라도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 할리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할리스의 그래도 좀 히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리스는 이제 20년이 됐는데 1998년도에 첫 매장을 연 국내 최초의 에스프레소 커피 전문점 브랜드입니다. 스타벅스가 1999년도에 이대 앞에 첫 매장을 냈었죠. 근데 그때 할리스는 이미 매장을 1년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타벅스보다 한국에선 더 오래된 운영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58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할리스가 한 5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디초콜릿 커피라고 하는 서브 브랜드가 있는데 또 4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98년도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저희 사업을 시작을 했고, 또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자체 로스팅 센터를 2009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IMMP가 인수를 했고, 그 당시 이제 뒤에 또 설명드렸지만 유상증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디초콜릿 커피라는 브랜드를 인수해서 중저가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옐로트리라는 이제 좀 작지만 오피스 이쪽 B2B 커피에서는 1위였던 기업이 있는데요. 옐로트리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오피스 커피 사업도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스를 인수한 후에 어떤 일들을 저희가 했을까 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세부사항을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크게 이제 보시면 저희가 했던 일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로 또 이런 일들이 할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좀 유사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합니다. 할리스에도 아까 설명드린 이제 저희 P&G 출신의 전략 이사님도 계시지만 또 BCG 출신, 로레알 출신 분들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도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파리바게뜨 아니면 맥도날드와 같이 경쟁사로부터도 좋은 분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팀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의 오랜 히스토리와 또 노하우를 알고 계시는 기존 임원분들, 기존 임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조금 더 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개선을 하고 교육이랑 성과표 시스템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경영 관리 시스템인 ERP를 저희가 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매장에 접점해서 활용하고 있는 포스 시스템도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CRM 시스템도 새로 론칭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매장에서 근무자들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센터도 신축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스마트 오더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제품 인테리어 강화 활동들을 다방면에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디초콜릿 커피라는 브랜드를 신규 인수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또 등급제로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더 고객들의 소비 패턴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밀접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로스팅 센터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0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신규 로스팅 센터를 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저희가 매장을 계속 빠르게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장 이제 캐파가 이미 거의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 공장 대비 약 2배 정도의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플래그십 매장들을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뭐랄까 자금이 튼튼한 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IMM이 인수했었을 때는 직영점이 약 30개 정도였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좀 전통적인 가맹 사업 중심의 비즈니스였는데
IMM 인수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여해서 직영점의 비중을 확실히 높였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는 직영점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직영점의 비중을 확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브랜드 관리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마케팅 전략, 또 제품 전략들을 조금 더 빠르게 펼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직영점을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맹점과 직영점의 상권 구분을 위해서 직영점은 너무 이제 뭐 임대료가 높거나 아니면은 이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그런 핵심 상권 위주의 대형 직영점으로 저희가 오픈을 해서 고객에게 조금 더 잘 보여지고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마케팅 활동들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뭐 매년 저희가 이제 새로 많이 우리 훌륭하신 그 마케팅 팀원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재밌는 마케팅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매년 고민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저희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좀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전략들을 짜보자 해서 지금 저희 그 예시로든 할리스 커피 페스티벌이라든지 다이어리 프로모션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리스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한 지 지금 3년째 되는데 매년 10,000명 이상의 고객분들을 모셔서 커피도 드실 수 있게 하고 좋은 음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이제 나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러한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커피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고객 접점이 매장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들,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은 고객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들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고 매년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그 매장에서 보는 고객들 말고도 이제 좀 더 다양한 고객층들, 뭐 패션위크에 오시는 여러 고객층들도 만나 뵙고 저희 커피를 좀 더 이렇게 그분들에게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캠페인이었었고요. 또한 이제 저희는 이제 광고 모델을 쓰지는 않습니다. 특정 광고 모델과 연관지어서 활동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지면에 저희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활동들을 그동안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또한 저희 이사님께서 꼭 이거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커피 전문성을 강화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나는 게 2013년에 저는 이제 할리스 처음 투자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파견이 돼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당시 계셨던 대표님이랑 회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최초의 로스팅 센터를 오픈을 하고 또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스프레소 베이스 커피숍을 낼 만큼 커피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 고객분들이 당연히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커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저희가 커피 클럽이라는 뭐 이제 편한 예시로 스타벅스 같으면 리졸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커피에 특화된 매장들을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 클럽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바리스타별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프랜차이즈라는 업의 특성상 피크타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때 오히려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너무나 시간에 쫓기다 보니 핸드드립에 정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매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로스테디라고 불리우는 이제 로봇 커피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지금 한 매장 3군데 저희가 지금 이
프로스테이지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일단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또 균일하게 높은 수준의 커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고객분들은 잘 아실 수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하는 활동들인데요. 이건 한 가지 예시로 저희가 이제 그라인더를 모두 다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과거에 있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원두들을 미리 갈아서 제공을 한다면 여기 있는 그 디팅 그라인더라고 불리우는 건데 기존 그라인더의 약 가격이 3배 이상이지만 실제로 그 한 잔 한 잔 이제 저희가 그 원두를 추출할 때마다 그 그라인딩을 해서 굉장히 신선한 커피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 그리고 또 뒤에서 저희가 고객들은 모르시지만 저희끼리 굉장히 커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도 그냥 단순히 남들과 똑같이 뭐 우린 핸드드립 하겠다, 아니면 더 비싼 커피를 하겠다가 아니라 매장 내에서 충분한 운영 효율성을 고려를 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인테리어입니다. 기존 인테리어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요소가 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소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금방 질린다 내지는 조금 투자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가 2013년에 인수하고 나서 바로 전체 인테리어 매뉴얼을 다시 짰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씩 진화는 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의 매뉴얼에서 한 80%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이제 좀 심플한 매뉴얼 도입을 통해서 투자 효율성도 높이고 또한 고객이 봤을 때 좀 질리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요즘에 저희 신문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좀 차별화를 통해서 저희 고객분들께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권별로 많은 고민을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이제 매장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장별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계신 분들 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원가에는 일종의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1인 좌석들을 넣어서 좀 더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거나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좌석 구성을 하고 있고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키즈존도 운영하는 매장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좌식을 도입해서 이제 아기가 있으면은 사실은 아기가 막 눕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좌식을 도입한 그런 매장도 있고 실제로 매장의 입구라든지 뭐 복도의 사이즈를 정할 때도 유모차의 크기 같은 거를 다 고민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그 도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24시간 매장이 좀 많이 있는데요. 유흥상권에는 이제 24시간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또 이렇게 밤에 우리 흔들리는 청춘분들을 좀 많이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드라이브-트루 매장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뭐 이렇게 진짜로 고속도로 국도 한가운데 좀 내기도 하고 실제로 또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성과가 있어서 저희도 요즘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휴양지에도 적극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공간이라는 게 그 좌석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조명 이런 인테리어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엔 얼마나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지도 또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의 뷰를 활용해서 매장을 오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추가 M&A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2013년 당시에 회사를 성장시키는 두 가지 전략으로 하나는 기존의 할리스 커피를 올게닉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볼트온 투자라고 하는데 추가 M&A를 통해서 인올게닉하게 또 성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래서 저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M&A를 당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추가 M&A의 축을 어디로 둘 것이냐. 저희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커리도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버거집도 있었고, 그리고 뭐 포차도 심지어 있었고요. 뭐 가맹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들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투자 검토를 의뢰를 했었는데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또 잡은 그 테마는 역시 커피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커피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사업을 진출을 하는 것보다는
커피를 축으로 해서 가격대별로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할리스는 이제 4,000원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커피라고 불리우는 4,000원대 커피를 공략을 하고, 새로 인수한 브랜드로는 2,000원에서 3,000원, 뭐 흔히 이디야가 많이 하고 있는 그 가격대를 공략을 하자 해서 세그멘트별 지금 저희는 브랜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를 런칭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수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디초콜릿 커피라고 당시에는 뭐 굉장히 비싼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잔에 커피가 5,000원씩 하고 했었는데, 수제 초콜릿을 강조한 이제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디초콜릿 커피를 인수를 해서 전면, 이름을 빼고 전면 다 리뉴얼 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라는 그런 에센스, 브랜드 에센스 두 가지만 남기고 다 리뉴얼 했는데, 인테리어도 조금은 가볍고 눈에 띄게 오렌지랑 그린 색깔을 이용을 해서 바꿨고요. 초콜릿 종류도 예전에 이제 수제 초콜릿에 굉장히 피스당 뭐 2,000원, 3,000원한테 굉장히 비싼 초콜릿이었으면, 저희는 굉장히 색상도 다양하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고 재미 요소가 있는 커피, 초콜릿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초콜릿 자체보다는 초콜릿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라든지 제품, 뭐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쉐이크 종류로 지금 그 프로덕트 다 바꿨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디초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고요. 또한 이제 디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있는 브랜드를 인수했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전국구 단위로 봤을 때는 인지도 측면에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에 좀 더 집중해서 마케팅 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뷰티 인사이드라는 드라마에 저희가 PPL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매장 내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이제 회사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내 위상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개개인별로 느껴지는 게 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무리 세상에 이디야가 많아도 내 마음속에 1위는 풀바셋이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좀 브랜드의 현재 경쟁 다이내믹스를 좀 표현을 한 건데요. 2017년 매출 성장과 2017년 영업이익률을 가지고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 지금 한국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할리스를 포함해서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가 있고요. 그리고 할리스가 있고 이디야 그리고 투썸 이렇게 4개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수익을 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디야가 중저가 브랜드라는 점을 제외하면 프리미엄이라는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는 할리스를 포함한 3개 기업만이 지금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러한 양극화, 저희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빠르게 커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두 다 같이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여전히 성장은 하지만 과거 대비 성장률도 조금은 둔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브랜드에 예민하시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성장하고 더 이렇게 새로운 계속 활동들을 하는 브랜드에 끌리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향후에는 더욱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회사의 외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매장 숫자인데요. 2013년도에 저희가 회사를 인수했을 당시에는 매장이 총 380개였고, 그리고 직영점은 그 중에 약 30개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목표가 저희가 650개인데 약 거의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한 270개 정도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그 폐점까지 다 감안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매장들은 더욱더 많이 지금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그 매장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장당 매출도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늘 색깔로 쉐이드한 부분이 2013년 IMM이 인수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임직원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매장당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뭐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사이드 매출을 많이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매장당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객수를 많이 또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여기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 매장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좀 시간당 고객분들을 더 어떻게 하면 많이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개선 활동들을 통해서 객수를 증가시키면서 매장당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장과 이제 매장당 매출과 매장 수가 증가를 했으니 저희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5년 동안 연평균 저희는 한 연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냥 절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4배 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드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10월 달부터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P의 또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요. 수익성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을 위해서 수익을 좀 뭐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희생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수익성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뭐 매출보다 성장이 좀 더 높습니다. 수익 성장에서 지금 2013년 투자한 이후에 수익은 지금 2.6배 정도 성장을 지금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시장 환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이 정도의 성장은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저희가 그렇게 회사만 잘 됐냐, 그냥 뭐 이렇게 회사가 그냥 잘 되고 뭐 있는 거냐? 라는 것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창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 창출 관련된 지표를 좀 적어봤는데요. 네, 고용 창출 관련돼서 할리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사실 얼마 전에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 협회에서 우수 사례로 저희가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매장이 워낙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임직원 숫자가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본사 직원 150명, 그리고 직영점 직원 한 650명 해서 전체 800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 연령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매장 쪽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30대 이하 직원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고용 확대에도 많이 기여를 해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뭐 PE가 인수하면 단기적으로 뭐 인원을 줄인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확연하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그냥 인원만 많이 창출했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용의 질도 저희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는 사실 뭐 매년 선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기사를 많이 안 내서 알려지지 않으실 뿐이지 저희가 전체 기업 중에서 28개 기업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 특히 이제 의무 고용률이 저희 우리나라 지금 3% 수준인데 저희는 8%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회사가 좀 이익을 많이 창출함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다른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장학금, 저희 매장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운영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커피 쪽에 종사를 하다 보니 커피 관련된 좀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우분들이랑 같이 커피 만드는 그런 뭐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다 재밌고 또 저희의 직업적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빨리 끝났는데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걸 안 한 건 아닌데, 가격이 사실 뭐 100원을 내린다고 해서 결코 그런 순위가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 자체를 뭐 일괄적으로 올린다 내린다라기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브랜드 로열티를 제고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계속 저희 브랜드를 찾을 수 있는 뭐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작년 1월 달에 할리스에 조인을 했는데요. 이제 정신이 막 없이 막 지내다가 여름이 딱 되니까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 발표가 나는 거예요. 16.8% 작년에 났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일단은 내부적으로 TFT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운영팀, R&D팀, 경영기획팀, 전략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일단 이제 그때 이렇게 도출한 과제 중에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은 첫 번째가 저희 자동머신 도입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수건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도입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사실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사실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직원들의 피로도를 일단 줄여주자. 어쨌든 저희가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상황에서 뭐 숫자 이렇게 매장 매출이 올라가는데 계속 한정없이 사실 인력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인력을 줄이진 않지만 일단은 막 확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력의 필요도를 낮추자라는 일단 고민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진행한 게 자동머신 도입입니다. 그래서 자동머신 도입하면 이제 저희도 막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수동머신보다 뭐 맛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 요즘에는 사실 워낙 기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벅스도 이미 자동머신 도입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당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머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머신 중에 하나인데요. 좋은 머신을 도입해서 이제 그 직원분들의 피로도를 줄이는 작업을 했고, 뭐 식기세척기 도입이라든지 동선 효율화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숫자가 사실은 최저임금을 이미 다 반영을 한 숫자고요. 내년에도 이제 최저임금이 10% 정도 지금 이미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그걸 감안을 하고도 저희는 뭐 이익 성장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페스티벌도 그렇고 패션위크는 수익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브랜딩 활동인데 저희는 사실은 TV 광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TV 광고를 하는 그런 뭐 예산이 있으면 고객한테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에서 사실 시작한 그 프로젝트였었고요. 실제로 수익은 남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보다는 이제 단순히 그냥 한번 할리스 뭐 페스티벌 뭐 공연 한번 보지 하고선 경험하고 끝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 뭐 프리퀀시 이벤트라든지 연계해서 진행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좀 지속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도록 뭐 당시 이제 오신 고객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작업들을 한다거나 좀 더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랜딩은 반드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2014년도에 이제 확 증가를 한 이유는 그때 이제 직영점을 많이 오픈하면서 확 증가를 한 거고요. 2014년에 많이 증가했다가 조금 이제 덜 냈다가 2016년에 또 많이 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 숫자에 따라서 증가한 거라 뭐 특별한 뭐 주기적인 그런 뭐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프라이빗 커티를 뭐 그 정부의 제재 이런 거는 사실 잘 못 느끼는데 다만 이제 그런 저도 우리 임직원분들이랑 얘기하면 그래도 여전히 이런 고민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가 운영하면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으셔서 이제 계속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단순히 이게 뭐 그 주주사나 펀드만 좋은 것이 아니라 회사에 계신 임직원들이 함께 이렇게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설명도 많이 드리고 더 뭐 그 안심시켜드리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스타벅스가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데들도 워낙 많은 브랜드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요즘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저희도 이제 여러 지역에 가면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걸 보면 다른 브랜드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빠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스타벅스 정도가 이제 유일하게 저희 좀 고민하는 포인트고, 스타벅스는 사실 이제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개발 전략이 아주 뚜렷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브랜드력이 좋기 때문에 어디를 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또 아무래도 스타벅스가 워낙 이제 또 세다 보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매장을 오픈하는데, 저희의 특징적인 그 차별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내부에 투심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장 오픈을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팀별로 해서 이제 그 오랫동안 개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커미티를 운영하고 저도 이제 한 명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수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투심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뭐 시세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의 이제 경쟁사들의 매출 분석,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역적으로도 왜 이 지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투심이 내부에서 발표를 하고 뭐 1시간 이상의 토론을 거친 다음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랑 좀 대체 투자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조금 더 이제 국민연금이 과거 대비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건 이제 주식 투자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지분을 보유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뭐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영에서 이제 배제됐다라는 거였었는데, 저희 사실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운용사를 사실 선정하는 이유가 저희한테 이제 경영권의 참여에 대해서 대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예 권한을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들을 모두 같이 오셔서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되지는 않으니까 좋은 운영사 기존의 이제 트랙 레코드라든지 활동들의 이제 내용들을 보고서는 좋은 운영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대신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그런 지각 변동은 제가 좀 대답을 하진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를 한 적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막 진짜 한 10년 전에 북경에 매장을 한번 오픈을 했었다고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직접 이 매장을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느끼고선 사실은 직접 뭐 저희가 투자해서 하고 있진 않고 일부 지역만 저희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그 일종의 가맹 계약 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할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이 현재로서는 이제 메인 포커스이긴 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또 한국에서만으로도 일단은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썸이 1000개 매장이 넘어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뭐 할리스만 놓고 보면은 550개 되기 때문에 40개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는 한 적어도 500개 이상은 매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넷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증으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폐점을 하고 다시 또 내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과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0평 정도 굉장히 소규모의 매장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지역이라도 조금 더 이제 뭐 매장의 크기를 확대해서 전체 매출의 볼륨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전략이사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뭐 저희 추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브랜드의 지표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브랜드 지표는 굉장히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객관화시켜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희 내부 지표로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이게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멤버십 숫자인데, 저희가 현재 130만 명의 멤버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최근에 이제 등급제 관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충성 고객 빈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내부 지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쟁사와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얼마나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다른 데들이 움직이면 저희는 대응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는 뭐 경쟁사들과 너무 궤를 벗어나는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최근에 이제 뭐 가격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희도 결국에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뭐 가격을 뭐 함부로 올리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게 결국에는 경쟁사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저희의 같은 지역 내에서 있는 그러니까 한국 지역들, 한국 경쟁 브랜드들을 저희는 벤치마킹 하진 않지만 저희는 주기적으로도 해외 벤치마킹 트립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원재료들은 무엇인가 아니면 커다란 커피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다 너무나 익숙하지만 콜드브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벤치마킹 트립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콜드브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체하는 것들을 이제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그래도 도입을 한 편인데 이런 게 이제 그 경쟁사들의 트렌드를 보면서 저희가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지금 할리스에 다 소속된 사람이고 저는 실제로 이제 IMM에도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할리스의 99% 지금 시간을 쏟고 있고 가끔 이제 미팅하러 이제 IMM에 가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다 할리스 분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다 지금 할리스 내부적으로 다 개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작게는 10년, 뭐 많게는 20년 이상의 부동산 개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팀으로는 한 10분 정도 계십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시장 성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커피 시장 그 전체 매크로 성장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커피 시장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가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믹스 커피를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커피를 드실 때부터 이미 원두 커피를 드시는 세대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윗세대 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믹스 커피를 드셨다면 이제 최근에는 그 원두 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소비자의 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20대, 30대가 주요 고객이었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5, 60대, 70대, 80대까지도 드시고 또 최근에 이제 10대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커피를 직접적으로 드시진 않지만 매장 내에 와서 다양한 음료들을 이제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제 증가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지금 저희가 커피 시장을 트래킹을 해보면은 그 예전에 그런 개인 커피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홍대 뭐 이런 데 가시면은 되게 예쁜 개인 커피숍들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커피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커피숍들이 이런 브랜드 커피숍으로 전환이 되면서 브랜드 커피숍이 그 시장 내에서도 더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시장 성장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또 그 방비행 말고 또 어떤 질문 주셨죠? 그 중간 두 번째.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직영점 성장 관련돼서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직영점 개수도 저희가 늘긴 했지만 이제 매장당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뭐 다양한 활동들, 뭐 객수를 늘리기 위해서 공간 구성을 조금 더 달리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매장당 매출이 직영점 같은 경우에 한 50% 성장을 했었고요. 동남아 진출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태국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 있어서 태국에는 일부 매장이 있고 나머지는 아직은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은 오고 있어요. 뭐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왔었고 뭐 이런데 그 일단은 이제 한국 시장에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정 이사님께서 좀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사실은 저희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가 일단 1차적이고, 아직은 이제 등급에 대해서도 저희 인지를 못하고 계신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등급제를 운영한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 일단 홍보 활동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금 등급별 그런 조금 차별화를 통해서 헬리스에서 많이 소비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실험적인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나 했던 게 모닝 베이커리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아침 시간에 오면은 커피를 마시면은 저희가 베이글을 주고 있어요. 저희 멤버십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데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달에 한 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혜택에 반응하는지를 지금 약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은 차별화돼서 이걸 딱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테스트 결과 이게 정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가 좀 밝혀지면 아마 좀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정말 많이 피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빠르게 참 새로운 GP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이건 결국에는 다 운용사별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렌우드 PE 같은 곳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글렌우드는 사실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몇 가지 성공한 투자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펀드 규모들을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소규모라서 PE가 성공할 수 없다, 뭐 대규모만 살아남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얼마나 빠르게 그 본인들의 역량과 투자 경험들을 좀 더 이렇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IM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2006년도 당시 첫 펀드가 한 3천억 규모의 펀드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다시 펀드 결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헬리스 오기 전에 마지막 펀드 같이 이제 진행했던 게 1.2조 펀드였었어요. 그러니까 약 4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좋은 트랙 레코드를 가지면 펀드 결성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걸 이제 직접 보면서 아무래도 소규모 펀드들도 좀 트랙 레코드 쌓인 데들이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좀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요. 사실은 PE도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롭게 뭐 혜성같이 나타난 데들이 굉장히 잘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변할지는 잘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은 이제 당시에 철회한 이유는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는 밸류에이션 갭이 가장 큰 이유였었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 철회를 해도 추가적으로 성장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오고 또 새롭게 팀을 정비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뭐 여기서 추가 M&A를 진행할 계획은 아직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의 그런 기본 전략들, 뭐 매장 오픈과 브랜드 전략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저희가 그런 IT 시스템 정비가 다 맞춰져서, 또 지금 저희 또 준비하고 있는 뭐 프리오더 시스템 같은 것들을 지금 내년 초에 론칭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새롭게 구축한 인프라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좀 재미있게 고객분들께 어필할 수 있을까가 지금 저희의 메인 관심사입니다. 저희도 일본에 가고 싶은데요. 일본은 아직까지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가려면 되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본은 사실 저도 이제 그 벤치마킹 차 많이 갔었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통 있는 브랜드들이 지역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워낙 이제 일본 그 땅이 크다 보니까 뭐 지역별로, 저는 사실 그 지역에 가서 처음 보지만 굉장히 역사가 깊은 커피숍들이 많이 있어서, 커피 브랜드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 브랜드들이랑 좀 차별화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돼야 되지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실 해외 진출 관련돼서 되게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IMM에서 이제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IMM에 제가 있었을 때부터 많이 연락을 받았고, 지금도 할리스 와서도 이제 어제도 사실 또 연락도 받고 맨날 이제 되게 주기적으로 이제 진출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는데요. 근데 고민하는 게 사실은 소싱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들을 어쨌든 이제 대부분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생산한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원두도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이렇게 끊김없이 잘 소싱을 할 수 있을지가 메인 관심사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러려면은 많은 투자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이제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해외를 어딘가를 선택해서 진출한다면 사전에 미리 좀 인프라를 쌓고서는 그런 소싱 시스템 아니면 브랜딩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내부 인력 인프라를 갖춰놓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저희도 할리스 브랜드로 스틱커피 같은 거를 만들고 있지만, 아예 저희는 이게 그 시장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이 카누 같은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 패턴이랑 매장에 와서 드시는 그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1차적인 경쟁자라는 생각하고는 있지 않고, 저도 이제 맥심 쪽에서 이렇게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카누나 이런 데서도 지금 오프라인 진출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뭐 최근에 오픈을 하면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쓰는 거지, 뭐 굉장히 많은 매장들을 내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뭐 할리스나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를 만드시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소비 위축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내수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위축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도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워낙 소비가 위축됐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받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정책 변화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52시간인데, 오피스가에서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소비 패턴이, 그러니까 소비 시간이 좀 짧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늦게까지 뭐 저녁을 드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오피스가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퇴근하고 있구나를 좀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저희 직원 복지 관련돼서는 물론 1차적으로는 저희 전체적인 컴pen세이션 패키지를 많이 좀 조율을 해서 직원분들이 할리스에서 굉장히 즐겁지만 또 뭐 생활의 질도 좋아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성과 보상 관련돼서 많이 체계를 정비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다양한 재밌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WP라고 굿 워킹 플레이스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분기별로 뭐 복지, 그 직원들 뭐 모임도 갖고 뭐 다양한 활동도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할리스타 페스티벌이라고, 이거는 그 커피 페스티벌과 별도로 저희 내부 페스티벌을 지금 엽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3회째인데, 저희가 이제 그 본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도 한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볼 수 있지만, 매장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리스타라는 이 직업의 어떤 자부심, 그리고 바리스타로서의 그런 기술들을 가끔은 이제 잊고 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 직원분들에게 바리스타 직업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열어서 바리스타 챔피언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하고 아기자기하지만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좀 직원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이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가장 고객분들한테 꾸준하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부분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제품이 맛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걸 기본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단순히 커피숍에 와서 음료만 소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되게 장시간 동안 공간을 소비하는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재밌는 경험을 하고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계속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거를 저희가 전략적인 메시지들을 좀 담아서 앞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3년에 다시 브랜드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페르소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름이 이제 고은이라는 친구인데 그 고은이라는 친구는 이제 20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활동하는 데들이 홍대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이제 가상의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여성상들을 이제 놓고서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조금은 좀 블링블링한 거 청담동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조금은 이제 소박하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여성분들 나이대가 비슷한 여성분들도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분들은 조금은 독립심이 강하고 조금은 좀 색다른 경험들을 원하는 고객분들을 페르소나로 만들어서 지금 브랜드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사실은 그 활동들이 연장이 돼서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거를 사실은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구호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새로운 뭔가 큰 그 전사적인 이벤트를 벌일 때는 굉장히 구체화된 그런 타겟 고객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하고 그 고객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모펀드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관련된 경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꼭 저는 사모펀드 가는 거는 무슨 정도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컨설팅을 하면은 사모펀드 간다, IB를 가면 사모펀드 간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기회가 좀 작기는 합니다. 이게 뭐 포지션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좀 기회를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은 뭐 그래도 컨설팅이나 IB나 회계사라든지 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 저희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